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수업을 했던 게 기술 모순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수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들,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셔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 워크북 있잖아요. 이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제출하라고 하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트리즈 1수준 인증과정 트리즈 실습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명원리에 대한 내용 쭉 나오거든요. 이 발명원리 1번 발명원리 분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 적용이 되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1번부터 40번까지 쭉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발명원리 수업이 중간에 이렇게 그 1번부터 40번까지 발명원리 수업이 들어가니까 그 발명원리 수업을 꼭 들으시고 그 발명원리 수업을 들으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물들 정리하시고 나는 여러 가지 그 사물들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 적용사물 하나 적으시고 그것의 적용 사유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여러분들 교재 66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트리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수업을 쭉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트리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뭐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트리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의 시작점이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순이 있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모순점에 봉착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모순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이상성입니다. 이상성. 트리즈의 기본이 되는 네 가지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개념이 모순, 이상성, 자원, 시스템 사고라고 하는 네 가지 그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과 이상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상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이라고 하면 뭘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은 내가 꿈꾸는 세계, 내가 꿈속으로 바라는 세계 이런 게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상형, 여러분들 이상형 있죠? 이상형. 여학생도 이상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남학생도 이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그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상형은 현실적인 이상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비현실적인 이상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되게 비현실적인 이상형을 갖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 그러면 내 이상형은 우리 때는 이제 그 외국인 배우들이 많았어요. 외국인 배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룩 실즈나 피비 케이츠 같은 그런 배우들을 이상형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우 중에서 김혜수라고 하는 배우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김혜수하고 제가 동갑인데 김혜수를 이상형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혜수하고 나하고는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연결이 불가능하죠. 그냥 꿈속에서나 생각하는 거지. 자, 그렇게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김혜수라고 하는 인물은 나한테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서의 이상성, 그러니까 문제 해설에 있어서도 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상태를 이상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상태는 뭘까요?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 어제 싸웠어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어제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싸웠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나한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저절로 일이 해결이 돼요? 예. 해결되면 간단하죠. 예. 어떻게 간단하냐면 어저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결되는 건 뭐예요? 어저께 싸웠는데 상대방이 오늘 아침 문득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경우가 뭐다? 그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해결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상성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진화에 있어서 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단계. 더 이상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없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죠? 자,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리모컨. 이게 리모컨인데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놈은 그 TV를 볼 때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데 자, 이 리모컨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리모컨 때문에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리모컨 때문에 가장 불편한 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 리모컨이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리모컨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리모컨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리모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리모컨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리모컨을 찾아주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몇 건 정도 개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건 정도의 특허가 리모컨을 찾아주는 그런 발명품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앞으로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놈은 음성 인식이나 모션 인식으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스마트폰 카메라 보면 이렇게 하면 사진이 찍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션 인식을 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모컨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모컨에 들어가 있는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가 있다 없다? 발전할 수가 없다. 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사라지니까 이 리모컨에 대한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게 TV 리모컨에서는 없어지지만 이 리모컨은 어디 가서 활용이 되겠어요? 다른 데서 사용하겠죠, 이제. 다른 데서. 그 리모컨에 들어가 있는 건 다른 데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TV 리모컨에서는 더 이상 이 기술이 진화하고 싶어도 진화하지 못하게 된다. 리모컨에 대한 기술을 진화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기술로 전환이 되겠어요? 음성 인식 기술로 전환이 되든가 모션 인식 기술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성이라고 하는 거, 아이디얼 파이널 리절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성이라고 하는 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필요작용을 수행하는 거다. 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필요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밑에 보시면 시그마 harmful 펑션 분의 시그마 useful 펑션. 이게 뭐예요? 비용분의 효과가 되겠죠. 비용분의 효과. 비용분의 효과를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돼? 이 비용분의 효과는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자, 효과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효과는 클수록 좋습니다. 비용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비용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점점
어디에 수렴이 된다? 0으로 수렴이 된다. 효과는 점점 어디로 확산이 된다? 무한대로 확산이 된다. 그럼 이 효과가 무한대로 확산이 되거나 비용이 0으로 수렴이 되게 되면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서 효과가 1인데 비용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1인데 비용이 0이다. 효과가 1인데 비용이 0이다. 그러면 그 값은 효과가 아무리 작더라도 비용이 0이 되면 그 값은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 예. 자,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잘 생각을 해놔야 돼요? 예, 이 공식이 바로 뭐에 나온다? 예, 시험에 나온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요거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상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성에 대한 얘기. 예,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 게임 많이 하시죠? 어떤 게임 많이 하세요? 예, 요즘에 저도 재미를 들린 게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굉장히 즐겨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AK-47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M16. 근데 M16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M4를 많이 사용하죠. M4 많이 사용하고 얼마 전까지 AK-47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AK-47의 변형된 버전이 많이 나왔죠. 예. 자, 이 두 개의 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AK-47하고 M16하고는 1970년대 1968년이죠. 68년 그 당시에 월남전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군은 AK-47 소총을 사용을 했고 미군 병사들은 M16 소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총이 경쟁 총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은 이제 M4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K2 많이 써, K2. K2를 쓰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M4나 K2나 이건 전부 다 무슨 계열이다? M16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AK-47 계열도 많이 발전을 해 있는데, 그 총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총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곳의 원래 버전은 뭐다? AK-47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K-47이나 M16, 이 두 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AK-47 같은 경우에는 총의 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냐면 총의 무게가 한 4.9kg, 5kg 정도 나가죠. 5kg. 예. 그리고 M16는 3.5kg가 나갑니다. 3.5kg. 자, 그러면 총은 무거울수록 좋아요? 가벼울수록 좋아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거운 총이 좋겠어요? 가벼운 총이 좋겠어요? 예. 당근 가벼운 총이 좋겠습니다. M16이 좋은 총이에요. 예. 자, 그러면 M16 같은 경우에는 반동이 K2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K2 소총 쏴봤잖아요. 예. K2 반동도 M16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M16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M16는 반동이 적다, 반동이 많다. 예. 총을 쏘면 어때요? 반동 거의 못 느끼죠. 예. 반동을 거의 못 느끼는 정도로 M16 같은 경우에는 반동이 작다. AK-47은 반동이 심해요, 안 심해요? 예.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반동이 심하죠. 그래서 반동 잡는 게 AK-47에서는 반동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AK-47은 반동이 너무 커요. 반동이 커요. 자, 그럼 반동이 큰 총이 좋다, 반동이 작은 총이 좋다. 예, 반동이 작은 총이 좋죠. 예, 반동이 작으면 왜 좋아요? 반동이 작으면 명중률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예, 명중률은 M16이 더 좋다. M16이 좋기 때문에 명중률이 M16이 더 좋죠. 예,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볍고 반동이 작고 명중률이 높은 M16이 좋은 소총일까요? 아니면 무겁고 반동이 크고 명중률도 낮은 AK-47 소총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에서 총 고를 때 AK-47을 고르세요? 아니면 M16을 고르세요? 아마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AK-47 고를걸? 그죠? M4가 없는 상황. M4인 경우에는 좀 고민하죠. M4인 경우에는 AK-47을 잡을까, M4를 잡을까 고민을 하는데 AK-47하고 M16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당근 AK-47로 가요. 왜 AK-47이 좋아요? AK-47은 뭐가 좋다? 살상률이 좋아요. 왜냐?
AK-47 7탄 7.6mm 탄을 쓰거든요. 7.6mm 탄을 쓰기 때문에 AK-47이 파괴력이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M60는 5.56mm 탄을 쓰죠. 5.56mm 탄을 쓰기 때문에 M60는 상대적으로 총알이 작으니까 살상률이 좀 작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두 개의 살상률은 비슷해요. 근데 실제 전쟁을 수행했을 때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자, M16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AK-47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반동도 작고 총도 반동도 작고 명중률 높고 가벼운 M16이 전투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투를 해보니까 뭐가 좋더라? AK-47이 좋더라. 왜 AK-47이 좋을까요? 그것은 AK-47은 총이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고장이. 자, M16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K2 소총 쓰거나 저는 이제 M16 소총을 썼을 때 세대예요. M16을 썼을 때 저 같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세대나 여러분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총기 검열을 하는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총기 검열을 하는 날은 슬픈 날이에요. 왜? 총기 검열을 하게 되면 한 달까지 해야 되니까. 총기 열심히 닦아야 돼요. 열심히. 총기 열심히 닦아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제로 M16 같은 경우에는 요 총 개머리판이죠. 총 개머리판에 이렇게 함이 있어요. 저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그 공간에 뭘 넣고 다녀요? 그 공간에 뭘 넣고 다니냐면 총기 수입함을 넣고 다녀요. 총기 수입함을 왜 넣고 다녀요? 총을 전쟁 중에도 M16의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M16 매뉴얼에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요거 이제 탄창 있죠. 요건 작은 탄창이고 얘는 큰 탄창인데, 요 탄창, 이 작은 탄창이 몇 발이 들어가요? 이 작은 탄창에 20발이 들어갑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30발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20발 들어가요. 20발이 들어가는데 이 20발짜리 탄창 5개를 쓰면 그럼 몇 발 쏘는 거예요? 100발 쏘는 거죠. 100발을 쏜 다음에는 얘는 총을 한번 닦아주고 쏴야 돼요. 근데 AK-47은 그냥 주구장창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고장이 안 나니까. 총기 검열을 왜 많이 해요? 총기 검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총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총기 검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장이 잘 나는 총이 좋냐? 고장이 잘 안 나는 총이 좋냐? 고장이 잘 안 나는 총이 좋습니다. M60는 워낙 총이 예민하고 정밀하다 보니까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조금의 먼지만 있어도 총이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 영상 보시면 이 영상이 AK-47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물속에서 총을 이렇게 지금 겨냥을 하고 있잖아요. 월남전 같은 영화 볼 적에 미군들이 강에 들어갈 때 총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총을 들고 들어가죠. 총을 들고 들어가는데 AK-47 같은 경우는 총을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어느 정도 고장이 안 나는지 한번 보시죠. 물속에 들어와서 물속에 들어와서 소리가 잘 안 나네요. 물속에 들어가 있던 총인데도 이렇게 총이 잘 나가죠. 자, 물속에 담가놨어요. 물속에 담가놓고, 담가놓은 상태에서 총을 쏩니다. 그 상태에서도 총이 잘 나가요. 자, M16 같은 경우에는 상상하기 힘들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실에다가 지금 먼지를 뿌리고 있어요. 약실에다가 그걸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총이 나갈까요? 그런데도 총이 나가나 한번 봅시다. 그런데도 총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노리스의 전진 호텔이 잘 안 되죠? 그러는데 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총이 나갑니다. 저 상태에서도 총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총이 안 고장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전 상황에서, 총을 닦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AK-47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K-47 소총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수행하기,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잘 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만약에 났으면 총을 이렇게 겨냥하고 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 쏘죠.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쏘니까 정확한 총이 필요 있다 없다. 정확한 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총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총알만 나가면 되지. 예, 정확하게 조준해서 명중해서 그런 사람은 없다. 명중해서 쏘는 사람은 누구만 있으면 된다. 명중해서 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저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저격수만 그런 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총에 대한 경쟁에서 지금은 어떤 경쟁으로 불붙었냐 하면 자주포 경쟁으로 불붙었습니다. 자주포 경쟁. 예. 지금 보시는 탱크가 요게 자주포인데 지금 보시는 자주포가 어느 나라 자주포냐면 미국산 자주포예요. 미국산 자주포인데 미국산 자주포 이게 크루세이더라고 하는 자주포입니다. 예, 크루세이더는 자주포인데 이 자주포가 현재 분당 8발을 발사 속도가 분당 8발인데 이 분당 8발을 분당 12발로 이제 올리고 싶어요. 12발로 올리고 싶어요. 예. 자,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자주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K9 자주포가 있었어요. K9 자주포가 있었는데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을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K9 자주포가 실전 경험이 있는 자주포예요. 예. K9 자주포는 언제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자, 연평도에 이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당시에 연평도에는 연평도 해병대가 이제 연평도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연평도에 있었던 해병대가 가지고 있었던 K9 자주포가 3대가 있었어요. 3대가 있었는데 그 3대 중에 한 대는 고장이 났었고 2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대 중에 한 대가 응사한 지 5분 만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 응사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피해는 한 2명 사상이 된 걸로 피해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K9 자주포 한 대 가지고 응사를 했는데 북한의 피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은 포대가 괴멸해. 포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포대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자주포 한 대의 위력이 포대의 위력보다도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주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주포 경쟁 중에서도 발사 속도에 대한 경쟁. 그 당시 K9 자주포가 분당 8발을 발사하는 거였는데 크루세이더랑 같은 급이죠. 근데 이 발사 속도를 분당 12발까지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추세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독일 전차예요. 독일 전차 PGH 2000이라고 하는 독일산 전차입니다. 자, 근데 이 PGH 2000이라고 하는 전차는 분당 12발의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크루세이더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분당 12발 개발에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했냐 하면 자, 이 미군에서는 이 크루세이더 자주포를 분당 12발까지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법을 썼냐 하면 지금 현재 그 탱크는 냉각 시스템이 공냉식 냉각 시스템이에요. 공냉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로 냉각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공기로 냉각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공기로 냉각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뭐냐 하면 순행식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순행식은 물이 고갈이 되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어때요? 겨울이 되면 또 물이 얼잖아요. 얼면 물은 어떤 성질을 가져요? 물이 팽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관이 다 터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 시스템으로 바꾸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엔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냉각수 시스템, 공냉식에서 순행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8발 발사에서 12발 발사로 갈 적에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된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이 문제가 돼요. 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열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행식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순행식 시스템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크루세이더는 12발 그 발사 속도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요. 근데 독일산 PGH 2000 같은 경우 12발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뭘로 성공을 했을까요? 독일은
여러 가지 기계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그 여러분들 그 독일에서 나온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자동차 뭐예요? 독일산 자동차, BMW예요. BMW 아니면 벤츠? 저는 포르쉐를 좋아합니다. 포르쉐 자동차 중에 이제 까레라 911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조그만한 자동차죠. 작은 자동차인데 까레라 911 자동차가 그 차가 공냉식 자동차예요. 공냉식 자동차. 그게 스포츠카인데도 공냉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PGH 2000이라고 하는 그런 냉각 시스템으로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PGH 2000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개발을 했냐? 둔감 장약. 화약이 둔감한 거예요. 화약이 뭐에 둔감하다? 열에 둔감하다. 열에 둔감하면 고열을 견딘다, 못 견딘다? 고열을 견딘다. 그래서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둔감 장약을 이용을 해서 PGH 2000 같은 경우에는 12발 발사 속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주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야, 우리도 저거 한번 만들어봐. 어떤 자주포를 만들어봐라? 12발 발사가 가능한 자주포를 만들어봐라. 이 얘기예요. 12발 발사가 가능한 자주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이제 트리즈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개념 설계를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분당 12발을 발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12발을 발사하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요? 12발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냉각 시간이죠. 냉각 시간. 공냉식이니까 냉각 시간이 필요해요. 냉각 시간은 바로 대기 시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발을 쏘고 나서 그 다음 발을 쏘기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이 몇 초 미만이 돼야 12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대기 시간이 5초 미만이 돼야 12발을 발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기 시간이 5초 미만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대기 시간이 5초 미만이 되면 포신이 과열되는 거예요. 포신이 과열되다 보니까 포신이 과열돼서 더 이상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포신이 과열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신이 과열되면 안 돼요. 포신이 과열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다? 포신이 과열되다 보면 안에서 뭐가 폭발된다? 화약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폭발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각 시간이 몇 초가 돼야 된다. 최소한 몇 초 이상 돼야 된다. 대기 시간이 최소한 7초 이상이 돼야 된다. 왜 7초 이상이에요? 분당 8발 발사하니까.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최소한 7초 이상은 되어야 내부 폭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당의 목표는 뭐예요? 공당의 목표는 분당 12발 발사를 하면서도 내부 폭발을 방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리모순 관계는 2번과 5번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기 시간은 5초 미만이면서 동시에 7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시간분리는 1번 할 때 2번하고 4번 할 때 5번 한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분당 12발 발사를 위해서는 대기 시간이 5초 미만이어야 되고 내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 시간이 7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분리는 물리모순이랑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과 5번의 관계가 공간분리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5초 미만인 공간과 7초 이상인 공간이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분리는 뭐냐? 조건분리는 대기 시간이 5초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뭐만 안 되면 돼요? 내부 폭발을 방지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7초 이상이 되더라도 뭐만 하면 된다? 12발 발사를 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최종 해결안은 뭐가 될까요? 최종 해결안.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아요? 자,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발사하는 공간과 냉각하는 공간을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발사하는 공간과 냉각하는 공간을 나눠서 생각한다.
그럼 나눠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발사하는 공간과 냉각하는 공간을 나눠서 생각한다. 예. 자,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러시아 자주포, 꼴자 SV라고 하는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는 분당 14발에서 16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자, 이 자주포는 과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에 대한 별칭을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 대한 별칭을 천조국이래요. 천조국. 왜 천조국이에요? 예.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되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러시아는 무슨 나라예요? 러시아는 불공국이라고 그러죠. 불공국. 야,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보시면 불공국의 기술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불공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좀 무식해요. 조금 좀 무식합니다.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상하게 좀 매력이 있긴 한데 약간 좀 무식하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얘네들도 이번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좀 무식하게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 자주포. 예, 그냥 하나를 더 다른 거죠.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예. 한 번에 몇 발을 쏘는, 한 번에 2발을 쏘는 거예요. 한 번에 2발. 한 번에 2발을 쏘면 냉각 시간은 몇 초예요? 냉각 시간은 7초가 되죠. 냉각 시간은 7초인데 한 번에 2발을 쏘니까 7초 만에 몇 발을 쏘는 거예요? 7초 만에 2발을 쏘는 거예요. 7초 만에 2발을 쏘면 몇 초에 한 번씩 쏘는 거랑 똑같아요? 3.5초에 한 번 쏘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8발을 쏘더라도 8, 26 몇 발을 쏠 수 있다? 16발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10초에 한 발을 쏘더라도 어때? 10초에 한 발을 쏘면 원래는 6발인데 10초에 한 발을 쏘더라도 2발씩 쏘면 12발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냉각 시간을 더 길게 하더라도 12발을 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똑같이 몇 발을 쏘는 거다? 12발 쏘는 거잖아요. 어쨌든 쏘는 거잖아. 예. 한 발씩 쏘는 것보다 2발씩 6번 쏘는 게 낫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러시아 자주포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러시아 자주포 실제로 있느냐? 예,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꼴자 컬리에이션 SV라고 합니다. 예, 러시아어로는 꼴자 SV라고 하고 예. 자, 이런 전처가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